구독, 좋아요. 자, 사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구속망을 앞두고 16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조건부 보석을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은 보석 허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항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이례적인 상황 중에도 이례적인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런데 그 김용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는데 그 석방을 하면 아무런 제한도 없이 뭐 당연히 뭐 보전금도 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어떤 누구 만나는거나 이런 거 또는 이제 뭐 그 장소 지정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본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다려서 석방이 되시는 게 본인한테 또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 그 보증금 1억 내라. 그리고 뭐 관련자들 만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한을 걸고 보석을 조금 뭐 더 일찍 해주겠다. 석방을 일찍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시적으로 김용현 장관 측이 거부를 하고 그리고 그 보석 결정에 대해서 또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석 신청은 당사자가 하게 되고 그 당사자가 보석 서용을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뭐 조건을 어떻게 단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석을 허가하면 대개는 환영을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아니 얼마 안 있으면 어차피 구속기간 만료하는데 뭘 이렇게 조건을 이거 딱지딱지 붙여서 하느냐. 더군다나 이 보석 허가 신청은 당사자인 김 장관이 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사실관계는 좀 이해가 됐는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되는 석방 문제도 있지만 적어도 이 내란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것이나 사회 여론에서 언론에서 해온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맞서겠다, 부당한 것은 맞서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본인 문제도 있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이제 부하들, 그러니까 그 장군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구속이 됐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분들도 구속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다 석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김용현 장관이 일종의 그런 그 조금 불리한 어떤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보석으로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한 가지 이제 장점을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변호사로서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재판부의 어떤 그 의사의 좀 괘씸죄라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피고인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제 뭐 정상적인 기간 만료에 대한 석방이 아니라 그냥 그 보석으로 좀 제한을 해서 하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내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지금 판사지 않습니까? 그 판사한테 어쨌든 좀 뭐 그 판사 결정 받아들이지 않는 꼴이 되니까 그게 혹시라도 재판에서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또 그 정도 의견을 좀 논의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김용현 장관이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앞으로 기간 만료가 되는 그런 자기 부하들이나 자기 지시를 따라가지고 진행했던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제가 선례가 돼서 될까 아니냐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석방이 되어서 나가면 다른 이제 그 장군들도 그렇게 보석 기간 결정이 만료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별도의 어떤 뭐 괘씸죄 논리나 이런 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니 선례가 있으니까 선례를 따라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김용현 장관이 감옥을 나왔다는 소식은 알려지진 않습니다. 이제 일부에선 이제 보석 허가가 됐으니까
나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왔다면 뭐 속보가 나왔을 텐데 관련된 내용이 아직은 안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나가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당사자인 김 장관이 나는 못 나가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방이 안 됩니다. 석방이 안 돼. 당사자가 예. 거부하면. 예, 왜냐하면 그 보석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예. 일단 보증금 1억부터 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보증금을 내야 보석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을 안 내면 보석을 못 해주는 거죠. 결정문의 취지상. 그러니까 아니 뭐 꼭 굳이 거부하거나 항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안 내서 그러면 그 석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대로 지금 그 구속된 상태로 진행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지나가다가 기간 만료로 이제 석방이 되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직연 판사, 부장 판사의 이 보석 허가에 대해서 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한민수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란 건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 김용현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피의자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리고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가 됐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했냐면 김용현 보석 거부는 시대의 촌국이다. 철저히 수사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라. 탈옥을 막고 특검이 재구속해야 된다. 법원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특검이 맡아서 재구속하라고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뭐 앞서 이 법원의 여러 가지 조건부 허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처음에 한민수 대변인이 이야기했는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원내대표 한민수 대변인의 이 논평, 이 정치 공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혀 뭐 이치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 논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아니 가만히 있으면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니까요. 오히려 김용현 장관은 그걸 원하는데 사실 그 재판부가 김용현 장관한테 불리한 결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결정을 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풀어주려고 한다라고 덮어 씌우는 거는 이거는 뭐 다르고 다른 수준이 아니라 까만 걸 희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민주당이 뭐 한민수 대변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 뭐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이걸 덩달아 말하는 게 참 뭐 이해는 안 되네요. 예. 그렇군요. 해성강님이 의견을 주셨네요. 그 읽어드려야 돼. 이거 좀 사안은 좀 다릅니다만은 앞에 저에 관한 얘기 이 대변인 얘기인데 강 씨가 아까 강신성 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한테 불법 정치 자금을 준 강신성 씨가 계속 스폰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김민석입니다. 김민세가 검은 돈을 강 씨한테 맡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송금받아 후원한 것처럼 저수직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십시다. 그렇지 않고는 어디서 그렇게 천문학적 수준의 돈이 팡팡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인데. 근데 다만 이건 참고를 합시오. 이 강신성 씨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건 참고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금 해성강님의 의견도 그런 의구심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이 돈을 대주고 있는 강신성 자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공정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란값 상승 그리고 이제는 계란 관련된 업체를 공정위가 조사를 한다.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산란계 협회가 있네요. 대한산란계 협회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제했다. 그래서 계란 가격을 강제로 올렸는지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조사 대상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공정위에서 담합을 했느냐. 담합 여부. 예, 그거를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음. 물론 협회 측에서 그 반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조류독감의 영향도 일부 있고 그리고 수출의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어떤 수출이냐? 올해부터 미국으로 계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란 파동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조류독감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면서 지금 그 많은 닭들을 살처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계란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계란 수급이 안 되니까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에서 지금 뭐 수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계란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게 계란값에 대한 수요 공급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수출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협회가 이야기하는 거에 따르면 수출의 영향도 일부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양계장이라는 데를 제가 그 양계장 하시는 분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 예, 양계장이라는 건물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붙어 가지고 네. 그 의뢰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양계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양계업계와의 마진이 굉장히 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가둬 키운다고 하죠. 그 A4 한 장에 그렇게 그 닭들을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계란을 생산을 하는데. 그래서 동물의 인권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동물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동물 복지. 예, 동물 복지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간을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넓힌 돼서 그 살아가는 닭이 낳은 계란은 조금 더 가격이 있어요. 그거 다 체크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그 달걀 하나하나마다. 근데 마진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마진이 낮은 데다가 이게 담합이 발생하는 상황은 어떤 거냐? 이 공급자가 제한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동통신처럼 과점화돼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쉽게 담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양계장의 계란은 아니 양계하는 사람들마다 다 어떤 출하 가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급자가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고 그러면 공급을 받는 사람 역시 불특정 다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담합이 근본적으로 생성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긴 해요. 그리고 그 계란이 가지고 있는 마진율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런 그 대한산란계 협회가 고시가격 수준을 조정하는 수준으로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에 가면 어떤 집에서는 계란을 100원에 팔고 어떤 집에서는 계란을 95원에 팔면 95원 파는 데 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일어나는 구조에 더 가까운 시장이거든요. 예. 몇몇의 어떤 그런 독점적인 또는 과점적인 공급자가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가자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서 물론 이제 그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그 담합 여부를 조사해서 밝히는 걸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담합이라는 건 최소한 이제 어떤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러니까 그 출하하는 그런 업계의 그런 공급 그 기업마다 생산 가구마다 그래서 조금 납득은 안 되는데 어쨌든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이 대통령이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 게 진짜냐 이거 발언한 이후에 식품업계 또는 관계 부처가 비상이 걸렸었죠. 그 유탄이 지금 계란협회까지 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격도 없는 후보자 자격에 불과한데도 김민석 후보자가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라는 걸 통해서 식품업계를 사실상 압박을 가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한 것도 있고 이 관련 부처 지금 공정위가 이렇게 나선 것도 대통령의 이 라면 발언 이후에 파동이 지금 계란 파동까지 지금 이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은 정부가 칼을 특정한 곳에 겨누고 지금 휘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이런 것도. 예.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오를 때 그 가격이 오르는 그 판매자를 지금 나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네. 그 사람들을 멍둥이 찜질을 하는 거거든요. 메타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 모든 문제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정부가 사실은 이재명 정부로 교체되면서 그 뭐지 돈이 많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 그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그 물가가 오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정시에도 뭐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정시가 오르니까 뭐그 이재명이 능력 있다 어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돈이 풀릴 걸 감안해서 미리 그 지금 매수에 나섰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경제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약해졌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약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그 윤석열 정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탈은 뭐냐? 우리나라의 제1 경제 펀더멘탈 한미 동맹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죠. 반도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미국하고 협력해야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천 기술은 그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 우리가 특허 많이 낸다고 오해하시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생산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제조하는 기술, 생산하는 기술이지 네.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기본 기술들은 전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 뭐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해주거나 그 적극적인 협조가 안 해준다는 게 그런 게 아예 안 하면 좀 이상해 보이니까 예. 한 반년만 늦게 해줘도 시차를 두고 해줘도 이 반도체 업계라는 게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대만 보세요. 대만의 TSMC가 언제 컸죠? 문재인 정부 때 컸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 미국이 그 결국에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론 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하고 한미 동맹이라는 게 유지가 안 된 거잖아요. 네. 파탄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미국이 뭐가 이뻐가지고 한국하고 전폭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운드리, TSMC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고 TSMC가 큰 거예요. 그 당시에 한때는 1인당 GDP가 대만이 우리나라를 앞지르기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 반도체 때문에. 그 정도로 비중이 큰데 지금 이재명 정권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번에도 지금 G7에서 정상회담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자 정상회담을 아니 1분만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돼요. 원래 그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정상들이 만난 자리에서는 네. 그냥 그 굳이 큰 형식을 이야기하지 않아더라도 왜냐하면 기본적인 건 이미 다른 사람들 다 세팅해놨기 때문에 실무자들이나 고위급에서 상당히 대부분 정리를 해놓죠. 그렇죠. 네. 가가지고 악수하고 뭐 몇 마디 하고 사진 한번 찍으면 되는 건데 그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 사이에 이런 이제 그 서먹서먹한 게 발생한다 그러면 기업들은 훨씬 더 크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 반도체 협의가 되겠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원천 기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천 기술은 철저히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과 어떤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커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뭐 어떤 주식이 어떤 펀더멘털을 가지고 반등을 했다? 그게 아니죠. 그거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거니까 인플레가 일어날 거니까 물가가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현금을 현물에 자산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지금 부동산도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급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계란값에도 그렇고 라면값에도 그러는데 계란 라면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집단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메타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식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부동산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자, 이 라면값 파동이 자 계란으로 퍼졌고, 근데 정작 이 분노하는 것 좀 다른 것에서 분노하는 것 같아요. 3040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게 지금 최근에 현안 중에 마트 공휴일 휴무제였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면서 이게 현재도 사실은 마트 휴일을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 월 2회에 걸쳐 살 수 있는 그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예 법정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마트를 좀 휴무해라.
마트 문을 닫아라 뭐 하면서 이제 3030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분노가 많은데 당연히 유통업계도 긴장을 하고 소비자들은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죠. 대형마트 노조는 법제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한테.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더 사실은 우선적으로 소비 진작 차원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볼 때 이 문제가 오히려 더 해결해야 할 긴급한 사안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마트 공휴일 휴무라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 그게 기본적으로 이 자유 경제 질서에 반하는 정책이에요. 반하는 정책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지방 시장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제가 그 낙성대 사는데 거기에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래시장인 인원시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재래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는 시장이라고 하는 설비를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 예.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재래시장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존재하는 데가 낙성대 인원시장이에요. 거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재래시장이 있음에도 재래시장에서 살 거 사고 마트에 가서 살 거 삽니다. 근데 상품이 달라요. 예. 일단은 마트를 갈 때는 대용량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야채 같은 경우에도 손질이 돼 있어요. 깨끗해요. 하지만 그게 가격에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그 인원시장에 있는 그런 어떤 뭐 감자나 이런 것들 뭐 세척은 안 돼 있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세척할 용의가 있으면 그냥 그 재래시장에서 인원시장에서 사와가지고 감자 씻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상품의 어떤 프로포즈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트 갈 사람이 휴무를 하면 재래시장을 간다. 그게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고 그리고 어떤 그 상품을 어떻게 구매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감자지만 다른 감자라고요. 이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절대 이게 마트를 공휴일 휴무시킨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휴무를 시키지 말자. 아니 마트 공휴일 휴무의 반대가 마트 공휴일 휴무를 시키지 말자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 기업이. 그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왜 그거를 그 결정에 대해서 법제화를 시키냐는 겁니다. 이게 법제화가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런 식으로 뭐 아까 뭐 계란 이야기도 했지만 일부 그런 집단들을 악마화하면서 메타작을 하면서 계속 반복을 했었죠. 근데 그것도 지금 반복되고 있고 이런 그 마트 공휴일 휴무처럼 시장 질서에 반하는 그리고 시장 질서에 반하고 공익적으로 아무런 그런 이점이 없는 이런 정책들을 또 반복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재명 찍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마트 공휴일 휴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이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 여성 그리고 뭐 3040 주부들 예. 그 주부들이 시장을 많이 보는데 예. 그분들이 과연 이걸 좋아하나? 그 사실은 언제 일어나 가지고 그 마트 가야 되는데 언제가 휴무다. 그럴 때의 느끼는 어떤 그 가정주부들의 실망감, 다른 날을 맞춰야 되나 하는 번거로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 단순히 제가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민생의 정책으로서도 굉장히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정책을 지금 민주당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재래시장 그렇게 좋아하고 보호하고 싶으면 본인들 재래시장 많이 이용을 실제로 많이 하시고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 코스트코 가서 구입하는 것,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 그 사람들 거기서 구입 안 할까요? 대부분 거기서 구입할 거죠. 입으로는 재래시장 얘기하지만 실제로 본인은 소비자 패턴은 자기 사용하는 소비 패턴은 그렇지 않겠죠. 재래시장 살리려면 오히려 시장 친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죠. 사실은 현대화 작업을 해줘야죠.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해놓는 건 개별 시장 상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에 좀 주차장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건 시장은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돕는 건 좋지만 시장 질서를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자율 경쟁 체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당연히 소비자들도 저항이 있을 거고 민주당 의원들도 자기도 재래시장 안 가면서 이 법안들 통과시키는 이율 배반적 이제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찍는 사람들 경고를 많이 해주세요. 스스로 본인들도 그러지 않으면서 왜 찍는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그런 사람들 찍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제 마지막 주제 다른 주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례적인 조금 사안 다뤘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당사자가 정작 보석 허가를 반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또 다른 이례적인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변 회장 출신이면서 좌파 대법관으로 조금 고급스럽게 붙여주면 진보 좌파라고도 하죠. 이 좌파 대법관으로 알려진 김선수 전 대법관이 자,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좀 근거를 과거에 만들었던 박시환, 이 사람도 좌파입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의 논문을 비판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자, 이게 바로 어제 이제 기사가 됐던 겁니다. 심리 불속행 관련 논란인데 이게 법정 용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심리 불속행이라는 거는 예. 결국에는 이제 그 하급심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네. 상고를 했으니까 내가 하급심이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불복하면서 상고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대법원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고를 기각시키는 거예요. 기각시키는데 보통 이제 상고 기각을 하는 판결이 있고 상고 기각은 맞지만 그 취지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라는 판결은 이것이 그 사실 대법원에서 다룰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고 사실심은 아니거든요. 사실심 이슈가 있으면 법률심 이슈는 없이 그거는 대법원에서 다룰 필요가 없고 이거는 뭐 하급심의 그런 판단이 정당하다. 그러면서 확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률적인 그런 근거, 헌법적인 근거는 대법원의 그 판단은 법률심으로 한한다 이런 걸 이제 사유로 들고 있는데 더 핵심적인 거는 판결의 이유를 쓰지 않습니다. 판결의 이유를 쓰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 부담을 굉장히 줄여줘요. 그거를 판결 이유를 쓰기 시작하면 업무가 많아지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대법원의 그 사건이 많은 거는 그거는 뭐 팩트예요.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판결의 이유를 안 쓰면서 그냥 그 상고 기각을 시키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도입해서 업무를 좀 경감시키고 어떤 대법관들이 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유를 안 쓰니까 국민들은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불만이냐? 그러면 이 내 사건을 대법관들이 정말 봤을까? 정말 심도 있게 논의했을까? 검토했을까? 그런 불만이 있어요. 그런 불만이 있다 보니까 이 심리불속행 제도를 가지고 대법원을 증언하는 대법관을 많이 뽑으면 사건을 더 검토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저기 박시환 전 대법관은 자기가 대법관이면서 전직 나 별로 그 신중하게 검토 안 했어 이렇게 지금 스스로 자백했어요. 자백을 해버리니까 네. 그러면 대법관 증언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간 거예요. 그게 근거가 돼서. 예,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네. 그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패소 판결을 한 건데 그 원인을 그냥 그 이유나 이런 부분을 생략한 겁니다. 근데 요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불만이 있는 게 당연히 있죠. 그러면 대법관을 증언해야 되느냐의 문제하고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하고 이제 또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일찌감치 솔루션을 내놨어요. 그래서 상고법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갈지 말지에 대해서 미리 상고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심리불속행이 아니라 판결의 이유를 다 써주겠다.
왜 이게 그 패소가 되는 건지에 대한 이유를 다 상고법원에서 써주겠다. 그렇게 해서 법원이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게 상고법원입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상고법원이 제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그 대법원과 관련한 약간의 모순점, 부조리를 해소를 하려면 상고법원 말고 다른 솔루션이 있을까 싶을 정도고 저는 대법관의 정원이란 거는 대법관이 가지고 있는 전원합의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돼야 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 법질서나 국민들께 드리는 그런 법 효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대법관 정원은 반대하고 그리고 상고법원으로 가서 국민들께서도 이제 내가 왜 졌는지는 알아야지 왜 이유 부분이 생략돼 있냐 이런 이제 그 국민들의 그 사법의 요구도 적절히 충족하는 뭐 가장 이제 그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 부분도 논쟁은 있어요. 네. 논쟁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고법원을 둘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상고법원을 둔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게 위헌이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헌법적인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구성해가지고 상고법원으로 이 사법의 질서가 재편성되는 거를 좀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고법원 이야기를 했네요. 심지부장님. 근데 상당히 지금 며칠 전에 어제 이야기가 사실 며칠 전에 김선수 이 전 대법관이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해서 당시에 주목을 받았죠.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법관 증원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법안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급한 게 아니라 하급심 강화가 오히려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안이 맞지 하급심 강화라는 걸 외면한 채 대법관만 증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급심인 1심 판사를 증언해서 오히려 사건을 제대로 잘 보게 하는 게 오히려 급선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이제 덧붙여서 과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실 상고법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과도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김선수 전 대법관이 이야기했던 대법관 증언에 관해서 하급심 특히 일부 1심 법원을 강화하고 판사 증언 이 문제가 더 시급하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고 나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너무나 사건이 지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사건의 기일이 잡히는 첫 기일이 잡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기일이 잡히고 나서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정이 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그 뭐 원래 1개월마다 좀 잡혀주면 좋은데 네. 그 정도면 이제 진행하는 게 무리는 없어요. 그 전엔 그랬어요. 근데 뭐 한 2개월 단위로 잡히는 경우도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클레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뭐 우리가 변호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판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판사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소송 지휘권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지연된 정의라는 건 정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처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게 좋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1심에 하급심에 법관들이 좀 많아야 돼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좌파다 뭐 민변회장이다 뭐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하급심에 법관들이 많이 배치가 돼야 사건이 좀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가지고 있는 그 해당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사건의 수가 좀 적어야 이 사건이 빨리빨리 진행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질적인 문제고 그 사실은 뭐 변호사 단체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법부 법관들도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이 사건이 너무 많은데 이런 이야기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김선수 전 대법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심에 하급심에 그 법관을 증언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뭐 대법관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좀 황당한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법 장악을 하는 거다.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하듯이 대법관을 늘리고
이제 뭐 자기가 다 임명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우리 원 변호사님이 또 급히 가셔야 될 때가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로 모아서 한번 해볼게요. 앞서 이제 김선수 전 대법관이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낸 것뿐만 아니라 비법조인으로 대법관 자격을 확대하는 문제도 비판을 했고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는데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 김선수 대법관은 어쨌든 이 법조계 내에서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고 이 진보 좌파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기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법관 증언에 관해서 이렇게 우려를 표명해서 약간 묘한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대법관 증언에 좀 미칠 영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합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김선수 대법관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란 건 뭐 굉장히 그 좌파 진영에서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민변 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좌파가 정무적으로 굉장히 강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책은 이제 이런 계란값이나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나라 말아먹는 정책을 하죠. 예. 그런데 정무적으로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뭐 이번 대선도 그렇지만 그 저도 한 10년간 정치판에 있으면서 예. 우파의 정무적인 실력이 좌파의 정무적인 실력의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실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게 민변이에요. 좌파에는 민변이 있고 우파에는 민변 같은 단체가 없어요. 물론 이제 많은 그 좋으신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민변처럼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강하게 그리고 저변이 뿌리 깊게 돼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변이 제가 뭐 어떤 좌파의 어떤 전투력의 핵심을 저는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또 참여연대라고 있지만 참여연대보다 저는 민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법관 증언을 반대하고 그리고 뭐 헌법 판결에 대한 헌법성은 또 반대하고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해서 1심에 하급심에 법관수를 늘리라고 하고 지금 뭐 비법조인으로 확대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반대하고 이거 정확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확한 말이라는 게 단순히 뭐 전직 대법관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 진영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민변이라는 그 조직의 전 회장으로서의 위상 이게 진영 내부의 위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그 좌파하고 우파는 좀 다른데 우파는 현역 의원 뺐지 여기에 모든 힘이 집중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빗배지는 그냥 뭐 야인인 거예요. 별로 뭐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좌파는 그렇지 않아요. 이 배지와 그 빗배지의 그런 시민사회 세력이나 이런 게 오히려 어쩔 때는 시민사회 세력이 더 강하기도 합니다. 영향력을 더 강하게 투사를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김선수 전 대법관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우파 진영 내 뭐 어떤 전 법조인이 하는 이야기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김선수 대법관의 이야기는 그 진영 전체에서의 가장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과연 이제 그런 그 사법장악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사법부의 제도를 악화시키는 그런 그 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지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민변의 이제 좌파 진영 내의 어떤 역할 또는 영향력 이 부분까지 살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해주셨네요.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